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선고일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내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요. 네, 관련한 내용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내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나옵니다.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예상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유죄가 인정이 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예. 항소심 법원이 다른 고려가 없는 한 아마 내일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 혹은 이재명 대표에게 1심보다 더 중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마저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 사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른바 백현동 허위 발언이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불리하고도 큰 부분이죠.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용도 변경했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국정감사장에서 허위 답변을 했던 영상 그리고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할 내용이라는 취지의 그 국토부 공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오랜 세월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던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허위성에 대해서 항소심 법원도 달리 판단하기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그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 그리고 유동규 씨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했던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일반 유권자가 보기에는 골프를 친 사실이 있는데도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른 판단하기 어려울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하는 취지의 그 발언들 1심에서는 그것을 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무죄라고 판단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면서 어떤 부분을 허위사실이라고 보는지 검찰에 정확하게 특정해달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더 불리한 판결이 내일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항소심 법원이 다른 판단 내릴까요? 저는 무죄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예. 처음부터 정적 죽이기였습니다. 이재명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조사하고 수사할 리가 없었던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장모가 10원 한 장 받은 적 없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손해보고 몇 개월 만에 주식을 팔았다. 근데 23억 나온 게 검찰 보고서로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정적 죽이기 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건이 중요한 건이 지금 두 건인데 하나는 이게 산하 직원 김 씨를 모른다. 거기에서 골프를 안 쳤다라는 말 자체를 한 적이 없는데 마치 골프를 안 친 거를 얘기한 것인 양 비틀기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충분히 다른 이 판단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고요. 백현동과 관련돼서도요.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협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이 부분을 법의 잣대로 단죄를 한다? 그런 것은 굉장히 자의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 충분히 무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애초에 1심이 판결 이전에 여야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 건은 무죄가 나올 거라고 예측하는 여당 의원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의외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권이 나왔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시 저는 무죄로 돌아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사법부의 무죄 판단을 확신하면서 검찰의 억지 기소, 정치 보복이자 정적 죽이기다라는 입장을 말씀을 하셨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죄,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 판결 결과에 승복하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좀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양쪽 당 상대당의 입장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조금 전에 이동학 최고위원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예상했던 의원들이 1심 때 많았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저희 당 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을 한 분도 뵌 적이 없고요. 이건 대법원 양형 기준표를 놓고 보면 1심의 양형이 대단히 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는 양형 기준표에 대입을 해보면 한 6가지 정도 되는 양형 가중 사유가 있습니다. 일단 공직선거법 동종 전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형 기준표상 후보자 본인이 허위사실 공표하는 경우에 가중사유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전파성이 높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얘기를 했죠. 그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는 발언은 방송에 나가서 했고 국정감사장에서의 백현동 허위 발언도 영상으로 다 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그 당시에 사회적 관심이 높은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에 해당하는 내용의 허위 발언이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과 직결되는 거였죠. 그래서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판례까지 준비해 와서
아주 의도적인 허위 발언을 했습니다. 백현동 발언 같은 경우에. 그래서 범행 수법도 대단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국정감사장에서 허위 발언을 했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상 가중사유에 해당하고 이렇게 가중사유가 많아서 가중 영역에 가면은 징역형을 택할 경우에는 징역 8월에서 2년 그리고 벌금형을 택하더라도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적어도 당선 무효를 면할 수 있는 형까지 내려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 여당의 이 대표 유죄 주장 그리고 결과 승복 압박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를 승복하고 자시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과는 기본적으로 승복 안 할 도리가 있나요?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3심까지는 끝까지 한번 겨뤄봐야 된다는 생각을 들고요. 처음부터 이것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을 더 씌우기 위한 작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실정,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실력을 국민들 앞에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건 다 이재명 탓이다, 민주당 탓이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사법 프레임을 걸어놨던 것이고 이것을 올가미로 완전히 걸어놨던 거죠. 그리고 이게 이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사기관 왔다 갔다 하고 조사하고 압수수색하고 마치 뭔가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해서 결국 비틀기 기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법원을 쫓아다니면서 이것도요. 지금 수사 조사 받는 이 과정도요. 100여 회 넘게 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건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사실상 괴롭히기 수준으로 이 부분을 진행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소한 건을 보니까 방송에서 당선 목적 허위 사실로 이걸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국감장에서 그건 기본적으로 방송이 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당선을 목적으로 이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당한 정치 기소다 이렇게 봅니다. 차라리 국정감사장이었기 때문에 증언감정법이나 이런 걸로 걸었다면 차라리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선거법으로 이거는 양형 기준 자체가 처음부터 굉장히 높습니다. 100만 원 이상만 맞으면 바로 그냥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나 의도적인 것이 다 드러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결과가 나오면 안 받아들일까 뭐 이 방법이 있습니까? 받아들이고 당연히 대법까지 가야죠.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지난 경기도지사 때도 대법에서 이것이 살아 돌아온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은 이 법적 이 체계를 존중하면서도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말 짧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 당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국감에서 백현동 관련 허위 발언을 하기 전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미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어 있던 이재명 대표에게 대선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라고 생각하고 임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국회 증언감정법으로 왜 처벌하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요. 국회 증언감정법은요. 국감에서 위증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그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고발을 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었고 지금도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고발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 증언감정법으로는 기소를 할 수가 없고 선거법으로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예. 관련해서 좀 짧게 덧붙이시겠습니까? 그 자체가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이 한 건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건들을 겪었어요. 예를 들면 대장동 같은 것들은 전국의 230여 개 지자체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을 5천억 원 정도 아꼈던 사례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 엮어가지고 마치 사법이 엄청나게 리스크인 것처럼 걸어놨기 때문에 사실은 소기의 목적을 이미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달성을 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참 잘 공격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더 이상 사법의 올가미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만들었던 이번 정부에서 아무런 성과도 못 남기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남은 것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거밖에 지금 공격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불행한 2년 반의 시기를 국민들께서 겪으셨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남태령국에서 헌재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전농의 트랙터 시위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과 몸싸움도 있었고요. 곳곳에서 탄핵 반대 집회도 열렸는데 선거가 다가올수록 물리적 충돌도 격화하는 듯한 우려가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우려가 있는 데다가 예. 오늘 지금 전농의 시위는 사실상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에서 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일부 기각, 일부 인용을 하면서 예. 트랙터를 가지고는 서울로 진입을 하지 못하고 트럭만 20대 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허용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전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트럭 짐칸에다 트랙터를 싣고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경찰과 대치가 일어나는 건데 이건 사실상 법원의 결정 우회해서 어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전농 저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
싶은 것은 자 저분들은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그 탄핵 심판 인용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 예. 인용 결정이 만약에 헌재에서 나왔다고 했을 때 윤 대통령의 파면을 바라지 않는 분들이 그럼 불복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법원의 결정이든 헌재의 결정이 됐든 사회가 광범위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게 되는 것이 필요한데 본인들은 법원의 결정을 저렇게 우회해서 승복하지 않고 어기고 있으면서 사회적으로는 나중에 파면 결정이 나왔을 때 그것을 승복하기를 바랄 것인가 이런 점에서 사실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저런 시위가 도처에서 일어남으로써 어떤 물리적 충돌 가능성 그리고 공론 분열이 심화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우려가 되죠. 이제는 정말 우리 사회가 좀 차분하게 온도를 낮추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차분히 기다릴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격화하는 집회, 시위 현장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파괴됐어요. 지금 파괴시켜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도망가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의회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양당 공이 헌법재판소 앞에 가가지고 엄청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가 사라졌어요. 재판관들 앞에 가서 읍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대단히 비극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민들의 생활 경제 완전히 지금 파탄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OECD에서도 잠재 성장률 0.6%나 낮췄습니다. 지금 예. 1%대예요, 이제. 이 부분 자체가 지금 국민들에게 그대로 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책임 있게 정부 여당에서 뭔가 바르게 추경도 빠르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대책을 내놓고 그것에 대해서 야당하고 빨리빨리 협상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협상안이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책임 의식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정치 파괴, 경제 파괴, 외교 파괴 온통 지금 다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사실 전농뿐만 아니라 이 헌법재판소에서 빠르게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국민들끼리의 내전 상태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도 빠르게 판단을 좀 내려주시는 그런 국가적 차원의 책임을 좀 느껴주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그것에 뒤에서 이 여당에서 자꾸 뭔가를 선동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이런 상황도 여당에서는 빨리 자세를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째를 맞았는데요. 헌재가 선고 기일을 아직까지 잡지 못하고 있어서 4월 선고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선고가 늦어질수록 양측 대립도 굉장히 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늦어지는 것 자체에 좀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도 많은 상황인데 헌재가 이렇게 결론을 늦게 내는 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첫째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어떻게 봤냐면은 주로 사실 인정의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깊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즉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일련의 사법 절차 중에 가장 앞서가 있는 것이 지금 탄핵 심판이고 더더군다나 탄핵 심판은 단심제여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결정문을 써서 공개를 하고 나면 그걸 고칠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관련된 형사재판의 1심, 2심, 3심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헌재로서는 혹시라도 나중에 법원에서 다른 사실관계가 일부라도 인정되는 경우에 헌재 결정의 권위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어느 부분까지 결정문에 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 간에 굉장히 밀도 있게 의견 교환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보니까 각 재판관들이 각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법리적인 견해를 상당히 좀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기각, 각하, 인용 이런 최종적인 결론에 있어서의 각자의 의견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부적인 쟁점들에 있어서 재판관들 간에 조율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만약에 결정이 나온다고 했었을 적에 이게 어떤 그 전체적인 만장일치가 보충 의견이나 별개 의견까지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 현 단계에서는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추론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평이가 좀 길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헌재 고민 왜 길어지느냐. 저희 매일 고정 질문 같은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탄핵 심판 건수가 일정 부분 좀 부담이 되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좀 해보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헌나 8이었습니다.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헌나 구였죠. 그러니까 그 앞에 또 7개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경중의 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 무거운 심판이 뭐냐? 대통령 심판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빠르게 내려줘야 그 뒤에 것들도 정리되면서 사실은 이게 안개가 걷히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선거를 빨리 할지 아니면 돌아와서 다시 국정을 챙길지 이거에 대해서 예측 가능해질 텐데 지금 이 사안 자체가 길어지고 있는 사안 자체가 국내적인 상황에서의 예측 불가능성도 굉장히 늘어났지만 밖에 외부에서 국제적으로 볼 때도 지금 선장이 없는 국가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냐 이렇게 태도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이제는 저는 사안은 명백하다고 보거든요. 5가지 걸었을 때 이 계엄령의 절차와 이 요건 명확하게 지켰냐 이것도 명백합니다. 이걸 안 지킨 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요. 포고령 이거 완전 불법적이었잖아요. 그다음에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 그다음에 요인 체포조 운용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뭔가 한간에서 지금 의심하고 있는 바대로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굴절시키려는 그런 머리를 지금 짜내고 있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야말로 역사에서 굉장히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원리 원칙대로 헌법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헌법을 위배했다면 정확하게 심판을 빠른 시점에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자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SNS에 좀 의미심장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헌재의 빠른 선택을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좀 의아합니다. 계속해서 예. 뒤로 늦춰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소에서 12월 14일 날 대통령 탄핵안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 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안이 소추가 의결됐어요. 예. 근데 헌재에서 그때 정영식 재판관이 나와가지고 언론 앞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덕수 총리 거를 먼저 할 거냐, 뭐 대통령 거를 먼저 할 거냐 여러 가지를 막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께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중요도가 있는 사건부터 우리는 먼저 다룰 수밖에 없다라고 공언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느닷없이 한덕수 총리 먼저 했잖아요.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본인들이 국민 앞에 얘기했던 그 기조를 뒤집어 엎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이 흐름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헌재가 얘기했었던 입장 이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혼란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당했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과정, 구속이 취소되는 그 과정에서 검찰 동호회가 문자를 뿌립니다. 회원들에게. 이분들 다 전관이잖아요. 전관 변호사 하시는 다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전방위적으로 마치 이 법원과 이 검찰 이런 데들 다 압박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어떤 도움으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냈다라는 그런 문자를 보냈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전방위적으로 뭔가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의심을 줄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법원과 검찰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도 그러한 알력을 뭔가 행사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지점에서 헌법재판소가 늦어지는 것이 뭔가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전관 카르텔이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예,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8명 헌법재판관의 평의 과정은 엄격한 보안에 붙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인 김민석 최고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을 우려된다 이런 발언을 했죠. 그러면은 자 김민석 최고위원은 왜 지금 헌재가 평의가 장기화되고 있는지 알고 얘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모르고 얘기를 한 건가요? 알고 얘기를 했으면요. 헌재가 보안이 유지되지 않고 오히려 특정 정당의 정보가 새나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고 모르고 얘기를 했다면 공당의 수석 최고위원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보이지 않는 손 운운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있어서도 부적절해요. 내일 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민주당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다가 돌연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쓴 글에 보면은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 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극언을 했던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오직 아버지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구하면 된다는 추종 세력의 작전이 아니고서는 공당의 수석 최고위원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사회가 이제는 좀 과열된 온도를 낮추고 헌재의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도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를 좀 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서요. 저희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